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만약 이 선수들이 한 팀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상상이죠. 하지만 축구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묘하고도 화려한 조합이 실제로 존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장이 된 인물들이 풋풋한 유망주로 한 팀에서 발을 맞추고 각 리그를 상징하던 전설들이 커리어의 황혼기에 예상치 못한 유니폼을 입고 한 프레임에 담기기도 하는데요. 마치 평행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화려한 조합은 당시 구단주들의 야심찬 도박이나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름값만으로도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던 의외의 스타 군단 4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0102 시즌의 파리 생제르맹의 케이스인데요. 2000년대 초반 아르테타와 에인스, 포체티노, 호나우지뉴, 오코차, 아넬카 같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었었습니다. 특히 아르테타와 에인스는 아스날에서 현재 감독과 코치의 관계로 이곳에서 서로의 인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 신기해 보이는데요. 이들이 함께한 시기는 0102 시즌으로 당시 파리는 프랑스의 거대 미디어 그룹인 카날 플리의 지원 아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스 페르난데스 감독은 보다 기술적인 축구로 팀의 체질을 바꿔나가고자 했고, 그렇게 일찍이 프랑스의 신성인 아넬카를 데려온 상황에서 2001년에 접어들어서는 남미의 신성으로 떠오른 호나우지뉴, 포체티노, 에인스를 데려오고 바르셀로나의 유망주인 아르테타까지 임대로 데려왔는데요. 그렇게 지금 봐도 엄청 화려한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선수가 많은 만큼 이들의 경기력은 서커스 같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함께 뛰는 동안 들어올린 트로피나 성과는 전혀 없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조차 따내지 못하자 이는 곧 구단에게는 큰 재정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구단주의 모기업인 카넬플리의 재정 상황은 이전부터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단주는 미래에 벌어들일 중계권료와 상금을 전제로 하고 막대한 이적료를 지출한 것이었는데요. 즉, 플랜 B가 없는 상황에서 구단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로 구단 가치를 부풀린 뒤 구단주가 매각하고 나가려는 계획이었다는 분석도 존재했죠. 그렇게 급속도로 재정이 나빠진 파리 생제르맹은 얼마인가 빚을 갚기 위해 빠르게 선수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카타르 자본에게 인수되기 전까지 파리 생제르맹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훗날 아르테타의 인터뷰에 따르면 뒤에는 포체티노와 에인세가 있고 앞에는 호나우지뉴와 오코차, 마치 자신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그저 축구를 즐기기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팀으로 뭉치기에는 서로의 개성이 너무 강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팀의 주장이었던 포체티노가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줬었고 커리어에서 멘토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0304 시즌의 맨시티입니다. 이 시기의 맨시티는 현재 위상과 전혀 다른 팀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던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이런 맨시티에 무려 각 구단의 레전드로 칭송받는 3명의 선수가 함께 발을 맞췄는데요. 우선 당시 맨시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가야 합니다. 2003년 당시 맨시티의 사령탑은 케빈 키건 감독으로, 그는 이름값 있는 베테랑들을 모아 화끈한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게 키건 감독의 강력한 요구하에 왕년에 이름이 날린 스타들이 수집되기 시작했죠. 먼저 키건은 2003년 1월 재정난이 허덕이던 리즈에서 헐값에 나온 리버풀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인 로비 파울러를 빠르게 낚아채웠습니다. 사실 그는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탈락 위기까지 갔지만 키건이 밀어붙여 영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당시 맨시티는 80년 넘게 정든 메인로드 구장을 떠나 지금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으로 불리는 새 구장으로 이전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단 입장에서도 새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스타 마케팅이 절실했죠. 경기장을 이전한 뒤 맞이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케빈 키건과 구단은 스타 보강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아스날과 잉글랜드의 주전 수문장으로 오랜 기간 활약한 데이비드 시먼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는 무려 부록의 나이였지만 주전을 보장받고 은퇴를 선언한 피터 슈마이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락티코의 일원이자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에 빛나는 맥마나만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게 되죠. 30줄에 접어든 그는 자신과 친한 로비 파울러와의 재결합과 잉글랜드 복귀를 위한 팀으로 맨시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맨시티의 스쿼드가 완성되었는데요. 팀의 에이스인 아넬카와 유스에서 올라온 셜라이 필립스, 조이 바튼, 여기 베테랑들이 가미된 맨시티의 스쿼드의 무게감은 상당했습니다. 추가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훗날 미넨의 레전드가 되는 반부이텐까지 영입하면서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상위권 뺨치는 스쿼드가 완성됐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해당 시즌 아주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시먼은 기대와 달리 부상으로 반 시즌 만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가 기대되던 맥마나만과 파울러 역시 잦은 부상과 체력 저하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넬카의 원맨 캐리로 맨시티는 리그 16위로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맨시티 스쿼드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며 훗날 막대한 부채와 스쿼드 노쇠화라는 숙제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은 9900 시즌의 첼시인데요. 로만 구단주가 나타나기 이전 켄 베이츠 회장 체제에서의 첼시에도 슈퍼스타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우선 슈퍼스타들이 첼시에 모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굴리트였습니다. 보스만 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 켄 베이츠 회장은 이 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굴리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첼시로 입성한 굴리트는 이후 이곳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때 굴리트는 자신의 세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잘루카 비알리, 지안프랑코 졸라, 디마테오를 첼시로 불러들이게 되죠. 한편으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을 데려와 첼시의 우승 DNA를 이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는 세금이나 언어, 기후장벽으로 스타 선수들이 비선호하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슈퍼스타인 굴리트가 자신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점, 첼시가 고주급을 준다는 점, 연고지적인 장점으로 이들이 말년을 앞두고 이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판로가 뚫리자 외국 용병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첼시로 수급되기 시작했죠. 굴리트가 경주된 뒤 후임으로 올라선 비알리 역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장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9900 시즌에는 조지웨아까지 입성하며 첼시는 상당히 매력적인 팀으로 변모했는데요. 아프리카 발롱도르 수상자인 조지웨아, 월드컵 우승팀의 주장 데시앙, 그리고 드사이, 세리 아이콘이라 불리던 졸라까지, 이외에도 우리가 현재도 들어봄직한 네임드 선수들이 스쿼드에 어우러지며 런던이란 화려한 도시에 걸맞게 화려한 스쿼드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들이 직선적인 축구를 펼치는 다른 잉글랜드 구단과 달리 데샹을 필두로 중원에서의 점유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기 때문에 언론은 이를 두고 섹시 풋볼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스타급 라인업에 비해 크게 실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선수가 많다 보니 주급 지출이 상당했고, 또 이를 대부분이 노장 선수들이다 보니 재판매 가치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가 중요했는데 9900 시즌의 리그 성적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켄 베이츠 회장의 대규모 부동산 사업이 실패하는 악재가 겹치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다행히 이 무렵 로만이라는 러시아 가부가 운명적으로 나타나 첼시를 인수해가면서 재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첼시가 글로벌 구단의 시초이자 전세계 스타들이 동경하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은 0607 시즌의 레알 사라고사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구단일 수 있겠지만 당시 레알 사라고사는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했는데요. 메시의 우상으로 불리는 아이마르, 아르헨티나의 천재라고 불리던 디알레산드로, 밀리토 형제의 유망주 피케까지 스쿼드 네임밸류만 봤을 때 라리가 양강 체제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우선 2006년 레알 사라고사는 건설업계에 거물이던 이글레시아스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는 인수 직후 사라고사를 단순히 잔류를 노리는 팀이 아닌 라리가 양강 체제를 위협하는 빅3로 만들고 싶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곧 최고의 스타를 영입하면 성적이 날 것이고, 성적이 나면 중계권료와 스폰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구단의 전성기를 이끈 빅토르 페르난데스 감독을 데려온 것을 시작으로 발렌시아에서 감독과의 불화로 입지가 좁아진 아이마르를 클럽 레코드 금액인 150억 원을 들여 영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영입함과 동시에 사실상 아르헨티나 커넥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밀리토 형제가 사라고사의 공수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기를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천재 디알레산드로까지 데려왔는데요. 여기에 아르헨티나 국적은 아니지만 메뉴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던 유망주 피케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사라고사는 탄탄한 스쿼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확실한 골잡인 밀리토의 뒤를 두 명의 10번 플레이메이커 아이마르와 디알레산드로가 바치는 매우 공격적인 스쿼드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에 힘입어 사라고사는 리그 6위,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는데요. 하지만 구단주의 야심찬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밀리토홀로 수비를 독박하는 공수 밸런스의 문제와 내분 이슈가 터지면서 가파르게 몰락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부진한 성적에 감독 경질도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강등 루트를 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단 1년 만에 수직 낙하하며 강등되고 말았고, 선수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이적했는데요. 빅3로 올라서겠다는 구단주의 야망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입이 떡 벌어지는 화려한 라인업들은 안타깝게도 트로피 대신 빛 좋은 개살구로 남았습니다. 무리한 재정 투입과 이름값에만 의존한 스쿼드 구성이 결국 구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셈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실패를 단순히 돈 낭비로만 치부하기엔 뭔가 아쉽습니다. 성적은 처참했을지언정 평행 세계에서나 볼 법한 스타들이 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 광경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축구적 낭만을 선사했기 때문이죠. 비록 단 한 시즌의 짧은 꿈으로 끝났을지라도 이 기묘하고도 화려했던 조합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외 스타 군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